자, 안녕하세요. 복습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014년 이제 전공 역사 기출 분석 문제를 이제 갈게요. 그 교재는 제가 그 밑에다가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출 문제 분석 본교재하고 그 다음에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보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4년 이제 전공 역사 기출 문제 분석 그 1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기출 문제 분석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항목하고 예상 답안들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예상 답안들이 있는데 그 예상 답안은 이제 제 생각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게시판에 12월달, 1월달 그 게시판에서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거든요. 그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반영되지 않는 의견들은 제가 어디다 이제 적어놨냐면 그 교재 그 106페이지 보면 2014년 전공역사 합격자 답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이제 101페이지 보면 2014년 전공역사 예상 답안 정리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답안들은 딱 단답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답안 외에는 실질적으로 뭐 의미를 써라, 이런 것들 배경을 써라, 이런 것들은 그냥 추정치예요. 그럴 것이다라는 뿐이지 실제로 그 뭐냐면 답안하고는 틀릴 수가 있어요. 실제 답안은 아무도 모르죠. 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예? 실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어느 게 이제 예상 답안인 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답을 모르죠. 일단 그래서 이거 참고 자료만 좀 그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페이지 펴보죠. 자, 4페이지 보면 이제 그 문제 내용이 여러분 알다시피 전공 A가 있고 전공 A는 기입형 문제 15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2문제, 4문제네요. 4문제가 6문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공 B는 서술형 문제 2문제, 뭐 노술형 2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먼저 기입형을 볼게요. 자, 기입형인데 이거는 기입형들은 진짜 특정 단어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되게 문장을 다 쓰는 것보다는 구를 끊어가지고 이제 쓰라고 하는 구이나 절로 이제 답변하는 형태가 기입형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교육과정 문제예요. 해마다 이제 교육과정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오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2009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되게 많이 헷갈려. 2007년 개정까지 이제 알겠는데 7차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 또 2009 새로운 또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옆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교복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교육과학부, 예전에 MBT는 교육과학부가 있죠. 그래서 고시 배토 제 2009번이네. 요거는 교육과학부 요게 이제 몇 년을 2012년도에 만든 2012년에서 14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1년 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냐면 11년 때 입안해갖고 12년 때 공시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2009 개정교육과정 있죠. 자, 요거는 이제 2009 교육 똑같은 이름인데 요거는 고시 내용이 틀려. 그래서 요거는 교육과학부 고시 2009년 41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 41호가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학교에서 이제 부르고 있냐면 07년 개정 7차 교육과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이제 실시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 2012년 14호 교육과정은 이렇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또 부르고 있거든요. 명칭이 뭐냐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그
교육과정은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실시하는 그 교육과정이죠. 2012년 교육과정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2012년 13호 교육과정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선택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심화 선택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공통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학교 역사라고 있죠. 중학교에서는 역사를 배우죠. 2, 3학년 때 이거는 이제 뭐에 편제되어 있냐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했어요. 공통교육과정. 요거는 이제 그 보실 내용을 이제 다운을 받아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선택교육과정이 있어요. 선택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이 있는데 선택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교육과정이 크게 이제 3개 과목이 있어요. 아니 2개 과목이 있어요. 일반 과목과 또 하나는 심화 과목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우리가 한국사도 일반 과목에 속해요. 필수지만, 그래서 분류상 선택교육과정 일반 과목 이렇게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탐이라고 하는 뭐 법과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요게 다 속해 일반 과목에. 그리고 이제 심화 과목인데 심화 과목은 듣도 못한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국제정치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이제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 과목들은 되게 선택교육과정 일반 과목에 다 포함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분류를 좀 다르게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요. 내용이 들어가서 자, 가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科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과목에 대한 설명이고, 자, 나는 가의 빈칸에 들어갈 교육과정의 개정방에 따라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이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10장이나 쓰시고, 자,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의 지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를 유추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나의 첫 번째 구조를 보면요. 자, 해초의 머나먼 구도에 했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그 지문 내용은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하려면, 자, 일단 해초의 사상과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해초란 인물이 왕후청천 국전을 쓰는 만큼 국제적 인물이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인도 사회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파악을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이제 몽골의 세계제패와 제국군요. 자, 있는데, 자, 이 고려 왕조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항복은 했죠. 그렇지만 쿠비란의 칸 때 이제 항복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쿠비란 때 정책이 조금씩 번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토풍을 인정받고 등등 해서, 이제 고유의 제도를 유지했다. 그런 건데, 자, 이거는 고려 역사뿐만 아니라 쿠비란의 대외정책 변화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거문도 사건인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졸업 이야기의 소식을 듣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했죠. 그러면 이 거문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한말 역사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하 정책의 어떤 그 뭐냐면 그 대해서 영국의 전략 같은 걸 파악을 해야지 알 수 있죠. 한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만한 뭘까요? 예,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중학교 역사책을 보면 크게 그 2학년 때는 정근대사, 한국사와 세계사를 다뤄요. 그다음 3학년 때는 근현대사, 한국사, 세계사 이런 식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단원이 분리되어 있어요, 연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죠? 먼저 한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단원을 구성해갖고 세계사를 배우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예상 답안은 이제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라는 말이 이제 있죠. 우리나라 세계 여기 쓸 수 있고, 자, 요거는 13년 기출문제 기억지문에 오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이 지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기억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원명과 연계됐다고 틀렸고 그 뒤에 문장이 나오죠.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서로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13년 기출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고 지문을 파악하신 분들은 쓸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번에 교육과정이 나올 것이냐, 2009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냐. 자, 요번에 통합형 교육과정이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뭐 과학과목, 사회통합 이렇게 나오는데, 통합사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통합사회는 지금 나오는 개정교육과정 아직까지는 뭐예요? 시안이에요, 시안. 정확히 확정된 게 아니야. 그리고 올해는 안 나올 거고, 분명히 그거는요. 그러면 뭔가 교육과정 부분을 하나 더 내야 되는데, 그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예전의 교육과정을 내거나, 그리고 아니면 최근 추세 맞게 13년도에는 14년에 맞게 요번에 또 2009 개정교육과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009 개정교육과정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패턴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9 개정교육과정을 다운받아 보시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목을 관련된 이제 그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과목이라든지,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그 내용들만 다운을 받아도 내용이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보고 앉아있냐? 볼 수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되게 그 분석을 해보면, 되게 앞부분에 이제 목적 부분 다 똑같아, 동일해. 그리고 그 뒤에 뭐 평성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나오기가 좀 힘들겠고, 주관식 때는. 되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13년이나 14년이나 되게 교과 목표가 있어요. 교과 목표가 이제 한국사 교과 목표가 있고, 세계사 교과 목표, 역사 교과 목표, 등등등 있는데, 이 교과 목표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총 해봤자 4장이야. 근데 4장도 다 볼 필요 없죠? 그냥 한번 쭉 읽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들 13년 기출문제에 맞춰가지고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여기서 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몇 페이지, 공교재 5페이지 보죠. 5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 보죠. 중학교 역사. 자, 여기에서 핵심 키포인트를 찾는 건데, 자, 기출이 나온 걸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 보죠. 세 번째. 자, 이 과목은 초등학교 학습 때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킨다. 자, 과거와 현재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세계 연관시킨 게 나왔으니까 별표를 쳐주시고, 또 우리나라 세계 연관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자, 특히 우리나라 세계 연관 부분은 97년 그나 02년 기출문제 유사 문제들이 나왔어요. 유사 문제들이. 그 다음에 쭉 가면 네 번째 줄 보세요. 특히 정치사 문화사 중시호 요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쳐놓고 외워두셔야겠죠. 자, 중학교는 예전 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정치사 위주였죠. 근데 여기에다 뭐가 플러스됐죠? 문화사가 플러스됐어. 그러면 요게 이제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뭘까요? 고등학교 한국사는 동시에 알아둬야 되겠죠. 정치사 문화사를 이제 그 역사에서 중심을 배웠으면 한국사는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의관계사죠.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의관계사 외워두셔야 되겠죠. 세 개. 예.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면서 이제 보면 그 이단 과정을 통해 있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자, 또 정치사 문화사를 중심으로 나왔죠. 정치사 문화사. 그 다음에 무슨 사고력을 함양한다고 했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한다. 이 창의적 사고력의 함양이 예전에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도 고등학교 역사 이제 비교를 해봐요. 고등학교 역사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 세 가지가 쓰시면 돼요. 뭐죠? 연대기업 파악 빼고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력이 나왔으면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이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방근거 보면 이제 나에 보면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상호 연관성을 포함한 역사 통찰력을 기른다. 이 문장, 이게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한국사 교과 목표도 이제 좀 볼게요. 자, 2009 교육과정 전에 있었던 교육과정보다 근현대사 비중은 낮췄죠. 그래서 이제 5대5도 낮췄는데, 요것도 이제 핵심 키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외우셔야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죠? 역사 똑같아요. 세계사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간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여기 두 번째 단락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요. 자, 중학교 학습한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또 여기서 줄 쳐야 되죠.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 참고로 아까 중학교는 뭐 했죠? 정치사, 문화사. 꼭 외워두세요, 두 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세 번째 단락도 여기 있죠. 자, 한국사를 다양한 탐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자, 역사를 탐구력, 역사의 상상력, 역사의 판단력. 외워두셔야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중학교 때는 뭐가 필요하죠? 창의적 사고력. 네. 여기 두 개를 초점 맞춰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계사를 볼게요. 세계사. 이렇게 넣어서 세계사 국가목표. 먼저 동아시아를 좀 볼게요. 자, 동아시아사는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걸 좀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줄 보면, 자, 공통교육과 역사 영역의 습득한 역사 이해와. 자, 이때 공통교육과정은 뭘 뜻한다고 했어요? 이때는 중학교 역사예요. 중학교 역사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세는 지역세계를 기반으로, 지역세계. 단위가 지역세계예요.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있죠. 역사 단위는 지역세계다. 그래서 이 지역세계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권이라는 개념 아시죠?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거야. 지역세계라는 개념은. 그래서 보통 이제 동아시아나 그 다음에 세계에서의 기본 단위, 역사를 기본 단위는 뭐냐면 지역세계예요. 꼭 외워두시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죠. 세계사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죠. 자, 동아시아사는 한국사와 세계사 중간에 위치한 역사단이다. 그리고 그 밑에 동아시아사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크게 몇 시기로 나누고 그 시기별로 몇 개의 주제를 두어 전체의 지역을 비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 동아시아사의 형성과 전개 과정부터 해가지고 구성한다. 줄줄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얘는 이게 기출 예문이야. 이게 예전에 13년 기출 예문에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내용 주지 구성 방법 써. 특징을 20점이나 써. 그러면 어디 써야 되겠어요? 요 부분을 지금 주치 부분 있죠? 요걸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동아시아 교과서 책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자, 동아시아 책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기가 나오죠. 고대, 중세, 근대 쭉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제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적인 교사 하시거나 이제 강사를 나오시면 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윤령체제 형성 있고, 불교의 전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윤령체제 형성 부분에 이제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중국의 윤령의 형성과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본이나, 그 다음에 한국이나,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보죠. 자, 세계사 국가 목표는 이제 앞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세계사 과목을 조직하는 원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있죠.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데, 자, 요거 한번 이제 보죠. 자, 세계사 이제 주요 조직 중요 원리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것도 세계사도 동아시아 마찬가지로 역사의 기본 단위가 뭐죠? 기본 단위 뭐야?
지역세계. 이거 꼭 외워두세요. 지역세계. 자, 첫 번째 원리는 지역세계에 뭘 강조하냐? 독자성을 강조하죠. 독자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세계에 뭐냐? 독자성을 또 강조했으면 동시에 뭐도 강조해요? 그걸 통합을 해야겠죠. 통합성을 강조하죠. 그때 이제 지역세계 갈등에 뭐 전쟁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평화적 교류 이런 그것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동시에 살펴보고, 이걸 뭘로 하나 묻죠?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묻죠. 예. 그래서 이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그 한 조직 방법이 무슨 조직 방법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슨 지역적?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 있죠? 예. 자, 그러면 지역세계 독자성과 함께 지역세계 통합하는 과정을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통 역사 교육에 항상 강조되는 건 두 가지 대입된 견해가 있으면 하나 어떻게 되지? 다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조절과 균형에 맞춰서 해야 된다. 두 가지 원리를 조정과 균형에 맞는 세계에서 소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성도 강조한 부분과 함께 통합성도 강조한 부분을 조절과 균형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세계에서 과목의 조직과 원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조절하여 균형을 잡힌 세계사 이식을 하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예문 부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한번 찍어보자면, 그 밑에 이제 세계사 교과 목표를 밑에 보면, 다문화 사회라는 말 있죠. 그것이 세계와 함께 다문화 사회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자 가치이다. 자,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 사회야라는 말이 핵심적인 단어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사회 사회적 요구와 해당될 수 있죠. 뭐가 있죠? 다문화 가정들, 이런 것들 있죠. 다문화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 알려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그 라본이죠. 그래갖고 그 밑에 라본의 이제 지분 내용 보면 자신 속하지 않는 지역세계의 삶의 방식과 가치도 존중하는 다문화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2009 교육과정 개념 올 때 예전처럼 전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만약에 기입형 문제가 나오면 되게 핵심 단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이거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핵심 단어, 시험에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요번에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요거, 예, 기출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자, 2번. 자, 2번은 이제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매번 나와. 그래갖고 이제 자주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분절법이나 주제 중심 방법이나 분야사, 특히 주제 중심 방법에서 발전 개혁법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번에 특이하게 문화권이라는 개념이에요. 문화권. 그래서 들어가는 문화권인데, 자, 문화권인데, 요 문화권적 방법을 이제 보면, 이건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의 정말 특징이죠. 되게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의 특징, 방법은 어떤 걸 내용을 했죠? 특징, 장점, 단점. 요것도 맞죠? 특징이 뭐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문화권이라는 이제 개념은 이제 공통문화가 있어요. 공통문화. 네. 그리고 공통문화와 함께 주변에 주요 문화가 있죠. 이렇게 공통문화. 핵심 문화가 있죠. 중심 문화가 있고 주변 문화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네. 그 공통문화의 뭐를 보편성을 알 수 있을까 함께 주변 문화의 뭐도 알 수 있죠? 특수성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것도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자, 중심 문화의 보편성과 주변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장점으로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그 예문의 세 번째 질문에 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장점을 좀 얇게 얘기하는 건데 옆에 이제 좀 나쁘게 나오는 건데 중심 문화의 보편성만 너무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동아시아 문화권을 배울 때 우리 항상 어디에만 초점 맞춰요? 중국, 네? 중국 역사. 일본과 한국이나 베트남은 다 주변부죠. 그러니까 주변 문화의 보편성을 너무 강조하는 거는 결국 주변 문화, 아니 공통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면 주변 문화의 특수성을 놓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특징, 장점, 단점. 그래서 요거 정리해갖고 꼭 외워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죠. 3번. 자, 3번 문제는 다음은 백제왕의 북이에 대한 보낸 곡서이다. 밀주치 내용을 가르친 역사 사건을 쓰시오. 자, 이거 몇 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다. 개로왕 국서 문제를 물어본 거야. 예? 그래서 10년도에서는 주로 그 당시 이제 그 개로왕이 당했던 부분들만 많이 나왔죠. 뭐 장수하고 이럴 때 5세기 국제질서 부분인데 요거는 그 전 단계 4세기 때 백제 전성시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야? 근초공항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예문조차도 다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요걸 이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분석할 4세기 국제질서 변화를 좀 알아야 돼요. 4세기 국제질서 변화. 자, 예전 4세기 이전에는 되게 중국 문화의 수입 경로가 어떻게 됐죠? 여기 중국이 있으면 어딜 통해서 수입됐어요? 낭랑이 커져서 이제 그 항해될 때 세워진 군이 무슨 군이에요? 대방군이죠? 대방군. 자, 대방군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와 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신라, 백제 격까지로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외가 여길 직접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수입 종류야. 자, 근데 이에 관해서 이 국제질서 변화겠죠. 계기가 된 걸 313년에 미천왕이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낭랑과 대방을 멸망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문물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데, 자, 중국의 문물을 어떤 식으로? 요 역할을, 낭랑과 대방의 역할을 누가 했냐? 백제가 했어요. 백제가. 자, 왜 백제가 했냐면 요때 낭랑과 대방에 있었던 많은 중국인들이 어디로 내려왔죠? 백제로 내렸어요. 백제가 일종의 이들을 수용해갖고 중국과의 어떤 무역의 네트워크로 이제 사용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야 뭐 했어요? 외. 그러면서 이 외가 예전에는 백제가 잘 몰랐는데 이 과정에서 백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 때냐? 근초고왕이죠. 일본 서기에 보면 외 사신이 오니까 근초고왕이 보물창고를 열어주니까 외 사신이 해를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백제와 외가 뭐냐면 손을 잡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백제, 가야, 외가 한 편이 되는 거고 다른 편이었던 신라와 가야가 또 한 편이 되겠죠. 이 양대 전선이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 이때 백제의 전성기 왕이 누구죠? 근초고왕이죠. 그리고 근초고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자였던 나중에 왕이 됐던 금구수왕이죠. 예, 금구수왕. 자, 그럼 근초고왕 금구수왕이 어떤 애냐? 외의 도움을 용종을 빌려가지고 어딜 쳤죠? 친미단에. 친미단은 어디에요? 나주 일대. 그래서 많은 자녀 세력들을 토벌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설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돌려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대방 고지를 공격했어요. 대방의 고지. 요때 대방 고지라는 건 뭐냐면, 고지는 뭐예요? 고지는
고자는 옛고자죠. 땅지자죠. 대방의 옛날 땅이라는 뜻이야. 요 대방고지는 어디냐면 오늘날 항해도 일대, 항해도. 근데 이상하죠? 낙랑과 대방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응? 미천왕이 멸망시켰잖아. 그러면 고구려 땅이었는데 문제는 대동강 유역일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고구려 넘어갔지만 요 항해될 때는 대방을 멸망시켜도 거길 장악하지 못한 거야, 고구려가. 그러니까 이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그 당시 이제 고구 원함하고 금초왕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무슨 전투죠? 평양성 전투죠. 평양성 전투.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고구왕이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죽었다. 유시에 맞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 간에 싸움이 이제 됐다라는 것이 개도학국서의 주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평양성인데 평양성은 지금의 평양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평양성이 아니라 그 당시엔 평양성도 없었고 예전 장안성이라고 이제 그 장성 이후에 이제 만들었던 거고 요때는 어디냐 남평양 일대여서 주로 황해도 일대의 평양을 봐요. 그러니까 평양은 지금은 그 북한의 수도 평양 그 명사 정도 지명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고대 시대 때 평양이라는 의미 그 평양의 의미는 수도거나 아니면 중요한 요충지를 평양이라고 했어요. 일반 명사였어 이때는. 그러니까 남평양 일대다. 이 남평양에는 오늘날 항해도 일대니까 어디죠? 대방고지. 예전에 대방군의 영역에 속했던 곳이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돼? 백제 금초구왕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고공왕을 사망했다. 이런 내용들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10년대 기출문제 한번 상기시켜보면 여보세요? 예. 거기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요? 그 옆에 보면 IBT 건물 있죠? IBT 건물인가? ITB 건물인가? 네, 그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오세요. 네, 지하 1층으로 나오면 내려오면 그 문이 있거든요. 나가는 문? 그 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 옆 건물 연결돼 있어요. 네, 지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다 나오는 유씨, 여기까지 한 게 아니니까. 자, 거기에 이제 밑에는 생각됐지만, 고구려의 이제 평양선 천도가 대규모 숙청이 일어났다.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부분에, 있는 중에 고구려와 함께 부유에서 나왔고, 선대에 우리가 매우 동특했습니다. 해갖고, 부유에서 고구려 백제가 가련이 나왔다. 요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동영상 문제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제 설명을 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보죠, 4번. 자, 밑줄진 대사의 활동 근거를 9세기 초에 구상된 경제 요인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책 내용은 뭐냐면, 애니스 이땅 구법 순례행기예요. 이땅 순례. 그래서 이제 애니 이제 당나라 불교 성지를 둘러보고 쓴 기행문인데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 정세와 불교사 연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데 특히 한국사에 왜 중요하냐면 장보고의 중국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보고의 기록은 주로 이제 신라에서 활동사항은 많아요. 뭐 삼국사기도 있고, 삼국유사에도 있고, 뭐 일본의 속일본기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장보고가 중국에서 활동했던 기록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애닌의 이땅구법 순례행기하고 중국의 벌천문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애닌이 왜 이땅구법 순례행기를 이렇게다가 장보고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어놨냐? 그거는 장보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적상 법화원에서 이제 있었고, 그리고 애닌이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일본배는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선을 타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이 장보고의 중국 활동 기록을 장보고
장보고의 중부 활동을 기록을 해놨는데, 자, 장보고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젊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당나라로 갔죠. 그래서 당의 무용군 소장에 있다가 이사도를 토벌하죠. 이정기의 그 손자였던 이사도를 토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사도가 거느렸던 신라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합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죠. 그래서 그 중심지가 이제 덩조 부근에 있는 적산포고,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사찰도 세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법화원 같은 것도 세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라인들이 해적들한테 많이 잡혀온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신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라 왕에게 10,000명의 병사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흥동왕이죠. 그래서 청해진 만대 군용을 차리고 부근의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또 장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중일간의 어떤 해양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면서 그 무역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중국의 정당 매물사를 파견하고요. 무역선 교관선을 또 파견하고, 또 이제 일본의 하카타 무역선을 설치했고 해역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그 뭐냐면 신라 왕실 내부 다툼에 개입을 해서 염장에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내용을 문제 풀어보면, 자, 메이저시 대사의 활동 근거지가 9세기 초에 부상했던 경제적 요인을 두 가지 쓰시오. 대사라는 것은 누구냐? 장보고죠. 대사라는 것은 신라 간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칭해서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요 청해진의 위치를 이제 좀 보면요. 그림이 엉망인데. 자, 청해진이 여기 붙어있죠? 청해진이. 자, 청해진은 여기 이제 삼동반도에 둥조가 있어요. 둥조가. 이게 이제 여기 정도에 이제 뭐냐면 적산포가 있고, 여기가 양주가 있고, 여기 있는데, 자, 일단 그 당시에는 둥조하고 여기까지 당항선까지 연결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항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등주에서 양주, 양주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 항로가 있어요. 양주가 또 강남 쪽으로 연결돼 있죠. 강남 쪽으로. 예. 아까 전화하셨던 분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등주와 양주의 중간 지역이 있어요. 저게 청해진이.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일본에 보면 일본에 이제 그 하카타라는 곳이 있어요. 하카타. 일본 하카타는 있으면 다이제이부, 대제부가 있는 곳이 하카타거든요. 이 하카타의 무역사도 연결돼요. 그래서 이 청해진은 등주, 양주를 연결하는 곳이고, 또 하카타와 연결되는 여기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과 중국 간의 중개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다 누구나 썼어. 근데 지금 몇 가지 쓰라고 했어요? 경제요인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문제인 거야. 첫 번째는 문제인데, 첫 번째 금방 쓰는데 두 번째 문제. 왜냐면 두 번째 경제 요인이 말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군사 복합시였다. 장고의 고향이 여기서 그런다. 근데 이제 장고의 고향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요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뭘 선택했냐면 지방세력과 군소해전세력의 통제 가능성. 이걸 선택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 나면 그 국편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변 세력. 근데 여기 부분이 나주나 강진 지역에 이제 해상세력도 있거든요. 이 세력들을 통제하기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요걸 갖다가 해적을 이제 평정했기 때문에 경제라면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주변 세력과 해적을 통제했기 때문에 상인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 원인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다른 의견을 갖고 이제 그 댓글에다 제 그 분석 내용을 보시고 댓글 달아놓은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이제 썼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좀 그래도 타당한 견해는 첫 번째 제발조님 의견 여기 이제 강제부근 일대가 그 당시 해상세역 실크로드의 주요 고용 도자기가 많이 생산된 곳이다. 왜냐면 요 일대가 양질의 그 흙이 널린 지역이기 때문에 고용토가 있겠죠. 그래갖고 청해진의 선택의 이유가 뭐냐? 요 청해진 주변에 강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남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 도자기 생산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것도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 나왔냐면 뿌셈 2권에 나와 있어요. 뿌셈 2권에 그 관련된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답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댕글댕글님 의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건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되게 이제 이런 그 기회평 문제나 이렇게 이제 서술 문제에 보면 무슨 요인을 쓰시오. 그러니까 그냥 요인을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붙여 경제적 요인을 쓰시오.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경제적 요인 두 가지 한 가지는 확실한데 그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무궁무진하죠. 해석에 따라서 다양할 수도 있고 근데 답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권리사들이 이제 점수를 더 받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장보고의 활동사항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참고로 이제 팁을 드리자면 고대 경제 부분은 이제 공부할 때 예전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하면 일단 토지제도 변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두 번째는 민정분석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새롭게 나왔던 장고의 활동 부분도 예전에 그 객관시험 때 간혹가 지문에 언급돼 있었어요. 네,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좀 이따 다루겠지만 2차 기출문제에 고대 농업생산의 발전 과정 발전력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그 5번 문제 보죠. 5번. 자, 가로 안에 기울과 니은에 들어갈 주체 차점 쓰시오. 문제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답이 기울은 수용하라고 니은은 사륙하라인데 뭐와 관련된 문제죠? 헌약과 관련된 문제요. 자, 헌약과 관련된 문제는 09년에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14년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나온 거야. 기출비가 되게 높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한약을 서울과 함께 섬력 보급수단으로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많이 들었는데 이 한약의 보급은 뭐와 연결된 산림사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죠. 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회경제적 발전하고 연결되는데 자, 15세기 말에서 이제 16세기 사회 경제 발전 과정과 연결시켜보면 자 15세기 때 먼저 고려시대 때 맞춰 수의시설이 확산됐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개선됐고 강남문법이 도입됐죠. 그래서 농업생산량이 올라가게 돼요. 농업생산량. 그 잉여 생산물이 증가되죠. 자, 잉여 생산물 증가하니까 이걸 팔 수 있는 뭐가 등장하죠? 장시가 등장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됐던 시기죠. 그리고 대무역으로서 은하고 원포가 결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세가 홍보파들이 이제 심리활동을 자극하게 되죠. 홍보파들이. 자, 그래서 경제적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욕구를 자극하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토지가 집적되죠. 자원이 형성되고 농장이 형성되고 원전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뭐가 발생? 유민이 발생되겠죠? 유민이 발생되고 그리고 항촌 질서가 어떻게 될까? 붕괴되죠. 그래서 종전에 항촌 질서에 장악하고 있는 살인들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죠.
하나는 중앙정계에 올라가. 중앙정계 어디를 통해서? 성종대 3사를 통해서 누굴 견제하죠? 홍보파를 견제하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이제 장악하겠는데, 이들이 처음에 지방을 장악하려고 이제 했던 그것이 뭐냐면 유황소 독립운동이에요. 자, 유황소 독립운동이란 뭐냐? 유황소는 이시해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폐지됐죠? 이걸 다시 복귀시키자. 그래서 복귀를 시켰어. 성공했어. 그래갖고 거기에 이게 뭐냐면 한강이랑 황원주대를 뭐냐면 유치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걸 장악을 했겠죠? 홍보파들이 장악을 했겠죠. 홍보파는 서울에 있는 경제소와 유황소를, 지방 유황소를 해서 경제소, 유황소 수탁구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대신에 사립파는 뭘 또 만들어요? 사망소를 만들어갖고 대학을 하죠. 여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유황소를 통해서 뭔가 그 항운주대나 유치해갖고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대항으로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항약이에요. 항약.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김한국이라는 그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여시한약을 한글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니까 서울에 올라가고 중종한테 건의하고, 중종도 옳거니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과 서울에서 항약을 시작하는데, 서울은 그 당시 몇 개로 나눠? 오방지역으로 나눴어. 그래서 그 예문에 오부오방이라는 말 있죠. 요 말이 다 서울 지방 관련돼요. 근데 초창기 항약은 그 간 중심의 항약이었어. 그러니까 국가가 일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맞춰갖고 했던 항약이야.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항약이라는 자체가 항전이 악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 중심해야 돼? 항총을 중심해야 되는데 수용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 조광조 자체도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거기에 들어가 수용한약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중앙에 허리를 갈 때 수용한약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이제 뭘 들어가냐면 사적한약이죠. 여기는 요 그 율곡 전서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이죠. 이게 해주한약이 있어요. 1517년에 이이가 이제 항해도 감사로 들어갈 때 먼저 뭐냐면 사창을 설치하고 이것을 곡식을 내는 사창기를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항약을 실시했죠. 그 이이의 항약 부분도 여러분도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이는 두 가지 층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이는 이제 전국한약하고 개별한약을 강조했죠. 이는 어디를 강조한가요? 개별한약. 전국한약은 허엽이라는 사람이 강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지만 전국한약은 예전처럼 조광조가 실시한 것처럼 국가가 일관된 프로그램에서 간 중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에 대해서 개별한약 뜻이 뭐죠? 요거는 각 지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항약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요 전국 항약은 뭐와 연결시키냐면 수용 중에 수용 항약과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항약은 뭐겠죠? 사족 중심 사족 항약과 연결돼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조인데, 이는 이제 개별 항약을 강조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선양민 후 뭐냐면 항약이죠. 먼저 양민은 백성을 풍족하게 산 다음에 그 다음 뭐냐? 항약을 실시하자. 항약은 교화의 기능을 갖고 있죠. 먼저 배때기가 따뜻해야지 뭐예요? 예의범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선양민 후 항약을 주장하는데, 요것은 이제 1통, 2통 기공론이라는 이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죠. 2통 기공론이라는 이의 사상과 연결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약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문에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가와 나와 관련된 사료는 푸셈에 나와 있어요. 푸셈에. 오늘 푸셈에 좀 많이 시험에 문제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뒤에 이제 보시면 보충제와 한약의 변천 과정 있죠? 네. 그 한약의 변천 과정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들어가요. 6번 문제. 자, 매출제 내용에 담겨있는 세계관의 특징을 쓰시오. 일단 이것은 이제 어떤 문제일까? 홍대용의 의상문답에 그 관련된 문제예요. 홍대용 의상문답. 그래서 홍대용은 이제 노동 명문가 출신으로 1765년에 이제 청을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마경륜이라든지 의상문답이라든지 담원연기, 이런 것들, 주의 수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요. 그 홍대용이 속한 학파를 무슨 파라고 하죠? 북학파, 연안파 이렇게 해서 연안 박지원을 중심한 파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홍대용은 이제 연안 박지원보다 나이가 많아요. 경륜도 더 많고. 근데 박지원은 좀 나성이 좋아하는 인물이고 홍대용은 좀 약간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학파의 중심 인물이 박지원이 부각이 되는데 홍대용도 상당히 많은 저서를 남겼다. 자, 여기 또 한자 나오니까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 내용이 예전에 공원형 기출문제 예문 그대로 출제되는 거야. 공원